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슈빌리지 영밴드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밴드는, 이 밴드가 원래 처음 만들어진 건 제가 제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 밴드의 다른 분들에게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밴드로 이렇게 신슈빌리지 영 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금융 쪽은 아니에요. 금융 쪽은 아니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설명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밴드에서. 이 밴드가 처음 만들어진 게 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바라고 했는데, 그런 거였어요. 제가 고심했던 게, 사실 제가 강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되고, 제 밴드를 거쳐간 인원이 누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꼭 젊은 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 사회 초년생들, 조금 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 어쨌든 간에 이 경제라든지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 투자의 세계를 처음에 진입을 한다든지,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갖다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원래 하는 거는 부동산 쪽이니까, 예,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하는 건데, 여기서 그걸 설명드릴 생각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걸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는 대학생인, 또는 사회 초년생인, 이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가려면 꼭 알아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규칙,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이에요. 이 기본적인 규칙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주 큰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 쪽에 있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투자를 갖다가 경험이 좀 되신 분들조차도 이 자본의 기본적인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 규칙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당장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평생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자본의 규칙 같은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하는 걸 갖다가, 또는 경제, 자본, 혹은 투자하는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 규칙을 말씀드릴 겁니다. 기본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좀 더 빠른 길, 지름길, 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다도 그렇고, 뭘 하든지 그런 걸 듣게 됩니다. 그런 걸 듣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이 잡혀 있으면 그런 팁이나 그런 것들도 모두 다 도움이 되지만, 기본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래 있다 보면은, 길게 있다 보면은, 결국 그것들이, 좀 더 빠른 길, 좀 더 지름길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된다는 걸 갖다가 살다 보면은 느끼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신슈빌리지 영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기본 규칙,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경제하는 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원래 부동산의 구조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구조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원래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발음도 별로 좋지 않죠? 발음도 좋지 않고 어렵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초년생분들을 위해서 쉽게 마음을 한다는 게 저 자체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초년생이나 일반인과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이쪽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얘기한다는 거,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게 저한테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잘 듣다 보면은, 참고 견뎌서 듣다 보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희 밴드가 어떤 식으로 쭉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갈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이해하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그 현대에서 우리가 투자하든지 경제 이건 전부 다 이쪽이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모든 것의 근본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이것이 결정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뭐냐?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어떻게 된다, 무슨 현상이다, 무슨 현상,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금융 전공이 아닌 제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떠한 나라의 경제가 있다고 봅시다.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난다면 월급이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나서 월급이 내려가시는 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죠. 여러분이 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게를 해도 옛날보다 지금이 매출은 더 높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습니다. 한 부분을 보지 말고 경제 전체를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보지 말라는 거야. 경제 구조 전체를 보고 하는 거야, 항상. 부동산을 제가 얘기할 때도 항상 하는 게 시장 전체를 보시고 하는 거야. 시장 전체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옆에 사람은, 이런 개개인을 보시면요, 시장 전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장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개개인이 나가야 될 길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시장 전체를 보자고 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전부 다 소득이 늘어요. 늡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한 구조 안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화폐의 양이 일정하다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사람이 100명이 있고 빵이 100개가 있어요. 100명과 빵이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빵을 더 먹고 싶어. 수입을 더 늘리고 싶은 거지. 더 늘리고 싶어. 그러면 빵이 100개로 정해져 있다면 누군가는 빵을 하나가 아니라 반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해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요. 다들 증가해요. 다들 증가합니다. 즉 빵을 잃어버린 사람들 물론 개개인적으로 보면 있겠지만 사회적 전체, 경제구조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나 성장을 합니다. 누구나 성장을 하려면 그 성장을 만족시키려면 마찬가지로 화폐의 양도 늘어나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거예요. 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몇 프로의 성장을 한다, 몇 프로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성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화폐의 발행량도 같이 늘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사상 최대다. 또는 부채가 사상 최대다. 원래 사상 최대입니다. 원래 사상 최대예요. 경제 구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의 양이란 건 원래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줄지 않습니다. 줄면 이상한 거야. 줄면 그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소득이 나날이 줄고 있다는 뜻이야.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폐의 양도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흔한 거는 값어치가 싸집니다. 화폐의 양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값어치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저도 그랬는데 경제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기준이 있지 않을까? 기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화폐의 양이 늘어나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무엇에 비해서 하락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 무엇에 비해서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특히 투자 활동을 하게 되면 투자 활동을 하고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 인플레이션 주가, 돈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진다는 것 갖다가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나 자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모든 건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는 속도를 여러분이 따라가지를 못하잖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수입이 줄지 않았어. 또는 내 성장, 월급도 없고, 수익도 없고, 소득, 어쨌든 간에 줄지 않았어. 유지하고 있어. 또는 조금씩 늘고 있어. 하지만 사회의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는 성장률보다 내가 낮아.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가 성장하는 최소한 그 속도를 쫓아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뉴스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최근 들어서 중립금리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는가, 사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고 나는 얼마나 그걸 쫓아가줘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경제 생활을 하게 되면 수입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수입이라는 걸 얻게 돼요. 수입은 여러분들은 돈으로 받게 돼요. 현금으로 받게 되죠. 예,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금을 사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하게 돼요. 또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얘기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현금의 값어치는 나날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걸 갖다가 투자를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이걸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준이란 건 없거든. 기준이란 건 없어. 다 상대적이야.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금에 투자를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현금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건 현금, 주식, 부동산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현금에 투자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현금에 투자를 했다는 뜻은, 그 현금은 투자를 하지 못할 만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는 것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현금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교환이 쉽다는 거죠.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현금이라는 건 교환을 하기 쉽다는 거야. 이 교환을 하기 쉬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는 현금의 이 교환이 쉽다는 가치가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습니다.
즉 어떤 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자산을 팔기 힘든 시기. 최근 같은 경우죠. 최근 한 1, 2년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자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도 팔기가 힘들었죠. 주식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팔기가 힘들었죠. 이럴 때는 현금의 교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거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죠. 이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오늘과 내일에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효과 얼마 정도 나올까? 보통 우리나라 자산에서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고 그 기준이 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예요. 그 기준금리가 자산들의 성장,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여러분들 미 연준에서 맨날 기준금리 정한다고 하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 경제 자체의 성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다르기는 한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자산들의 성장은 보통 자산들의 성장이 연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나오는 분이 최소 4% 이상에서 6% 정도의 성장이 나와요. 보통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데 길게 보면 한 6% 이 정도. 최하 4에서 6% 정도의 성장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매년 그 정도씩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야. 즉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올 연말이 됐을 땐 그게 96만 원이 된다는 거야. 4만 원 정도가 떨어졌죠. 1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금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나긴 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1년이 지나 4만 원이면 한 달 지나봤자 뭐 4천 원? 요 정도라는 뜻이잖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 100만 원을 갖고 있어서 4천 원 정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그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 인플레이션 효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건.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때는 현금을 보유한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산으로 쉽게 옮겨 탈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부동산을 볼까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산을 갖다가 현금에 투자하느냐,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주식에 투자하느냐라고 봤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자산에 속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 얘기하는 그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도 아니고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특성을 갖는데 특히 언제 안전한 특성을 갖냐면 내가 실거주, 거주할 때예요. 제가 부동산 쪽을 갖다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통 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막 하세요 하고 얘기는 안 합니다. 얘기하죠.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하든 안 하든 선택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지도 않아요. 단지 주거용 부동산, 자기가 살 집은 사시라고 해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리합니다. 내가 살 집 하나만,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실거주 집을 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했을 때 거기서 그 실거주 집의 가격이 떨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을 해서 그래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돼요. 내가 거기 들어가 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투자하는 것은 투자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는 가장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기로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구간들이 생기는데 그 위험한 구간인 건 언제 생기냐면 최근과 같은 경우에요. 금리가 급격히 움직인다든지 경제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때 굉장히 큰 리스크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근데 실거주 집은요, 실거주 집은 내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리스크를 갖다가 굉장히 높은 확률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문제는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피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하더라도. 하지만 이걸 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파는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순간 나는 다른 집으로 옮겨서 전세나 월세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거비가 발생을 해요. 주거비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실거주 집은 내가 이 실거주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비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뭐 대출 받았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대출 없이 샀다고 하면 그 자체로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비용이 내가 옮겨도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야. 어차피 들어가.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있지 않는 이상, 노숙자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자가주택을 살거나 어차피 주거비는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택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지 이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택을 보유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 거야. 경제 위기나 지금 같은 금리 리스크나 이게 발생을 했을 때. 근데 이런 경제 위기나 금리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은 대부분 시간적인 한계를 가져요. 시간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경제 위기라는 건 대부분 보통의 경우 1년, 2년. 보통의 경우는 1년 이내예요. 혹은 2년 정도.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현재도 지금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나왔죠. 미국에 굉장히 급격한. 초년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역사에 남을 만한 금리 인상 속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2022년 상반기부터 나왔죠. 그리고 지금이 2024년도 초입니다.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걸 겪을 때는 너무 힘든 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금리의 급변동이라든지 경제 위기가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다 보면 생각보다 짧았네요. 그걸 겪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짧았네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이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부동산, 특히 실거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기간을 버티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적극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또 달라요. 적극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이 기간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거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이 기간을 넘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걸 팔고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거든. 월세를 낸다든지, 뭐 전세 대출을 받았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간다든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집 가격이 떨어진 걸 갖다가 2년 정도 지나고 금리가 정상이 되면 다시 올라온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보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게 버티는 거야. 항상 경제라는 거는 자산 가격이 쭉 상승할 때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산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요. 우상향을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하셨다면은 이만큼의 하락을 견디셔야 됩니다. 하락을 견뎌야 돼요. 장기적.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아마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넘길 수 있느냐예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길게 살다 보면은 보통 이혼 위기는 10여 년? 10몇 년마다 한 번씩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 밴드를 갖다가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벌면 최고일 것 같지?
돈을 많이 벌면 최고일 것 같지. 자산이 많으면 최고일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런 시기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더 크게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냥 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이 시기를 갖다 못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밴드를 하면서도 계속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야. 근데 실제로 힘든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돈을 많이 번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20세, 30세 하면 앞으로 60년,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60년, 70년 동안 버티는 거야. 그 자산을 갖다 보유하면서. 그 자산 상태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거야. 60년, 70년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돈을 버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구간을 넘겨야 되는데, 이 구간을 넘기는 게 실거주 주택이 하나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 구간은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수월하게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못 버티는 순간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했다면. 그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정신적으로 버텨봐. 정신력의 문제다. 예, 그냥 버텨봐. 근데 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큰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버티지 못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야. 물리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못 버텨요.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대출 많이 이렇게 고레버리지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거주택이 하나가 있는 경우가 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실거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 물리적으로 버틸 수 없게 돼서 망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특히 실거주집 하나를 사는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분명히 투자입니다. 그런 투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해요. 매우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면 좀 달라요. 여기서 뭐 집을 갖다가 뭐 30채, 50채, 100채를 산다든지 하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시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전혀 다른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투자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걸맞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은요, 항상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겪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겪을 때 내가 만약에 대출 금액이 적극적인 투자,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는데 대출 금액이 높다면은 리스크가 높은 상태면 이 파도를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숱하게 생겨요. 저는 그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투자예요. 대강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세부 사항으로 또 깊이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고 금융자산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으로 몰빵이 되어 있다. 예, 우리나라의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정말 부자들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아마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정말 부자들이 금융자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즉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자산을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실무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실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저는 제가 부동산 쪽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집을 팔거나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예.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는 집을 제가 손님들에게 팔기도 하고 이런 걸 했었죠.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투자 규모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시겠다는 물건은 너무 작았습니다. 작았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시기가 다시 올 텐데 부동산도 사이클마다 투자하는 물건들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투자의 맨 하반기 쪽, 하반기? 꼭 기간의 하반기보다는 상승기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투자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재개발 투자를 많이 들어가게 돼요. 재개발 투자를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개발 투자는 특징이 굉장히 금액이 적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굉장히 리스크 있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려면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처가 좋냐?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어봐요. 어떤 투자처가 좋나요? 어떤 부동산이 좋나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나요? 실제로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투자처는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융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죠? 수익률은 주식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시장은 채권 시장이 더 커요.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 채권 투자를 합니다. 왜? 그게 나한테 맞으니까. 각각의 개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기대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나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낮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리고 이런 걸 실제로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세숫대야? 욕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보세요. 물을 이렇게 쭉 받아보면 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물 표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한 부분만 딱 튀어나오게.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찾는 그게 있습니다.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것만 특별하게 리스크보다 리턴이 높다, 즉 수익이 높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만 이렇게 욕조 안에 물이 어느 한 부분만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튀어나온다고 해도 흘러내려서 평평해지겠죠. 예. 어느 특정 자산에 이런 식으로 리스크보다 리턴이 높다면 일로 돈이 빨려 들어가겠죠. 돈이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고 리턴이 높아지나요? 아니, 리턴은 똑같죠. 근데 가격만 높아져요. 그럼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리턴, 수익이 똑같다면 이게 뭐죠? 이게 수익률이죠. 수익률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돼요. 모든 투자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처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하는 건 이걸 깨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투자가 쉬운 일이 아닌 게 모든 투자처한 건 기본적으로 평평해. 리스크 대비 수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평평해요. 어떤 놈이 수익이 높은 놈이 있다면 그 놈은 리스크가 높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는 적은데 높은 수익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호구로 보였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가 빼먹고 싶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마치 욕조에 물 한 부분만 불쑥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이을 수 있어도 이거는 곧장 평평해집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욕조에 물을 흔들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있지만 결국은 같아져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투자할 대상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 쪽을 투자하는데 주로 부동산을 갖다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부동산은 확실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면에 주식은 그건 확실한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돈이 많아지면 돈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건 부동산으로 다 가지고 있기는 힘들어요. 이때는 점점 금융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식 쪽 투자를 넘어가게 돼요. 저도 부동산 밴드지만 주식 쪽 투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반대하는 입장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반대 입장 아니고 오히려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는 섞기를 갖다가 섞으시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권유하는 편이에요. 그게 포트폴리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순간적인 유동성 문제가 생겨. 이런 지금 같은 리스크 문제가 생겼을 때 유동성을 갖다가 조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조금씩 유동성을 조달 방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이 두 채가 있어. 10억, 10억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게 2억이 필요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10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2억을 갖다 조달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거래 비용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거래 비용이.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거래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뭐 부동산이 뭐 10% 하락하니까 뭐 매도해봐 이런 경우 있는데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면 취등록세만 해도 14%가 넘습니다. 10% 하락한다고 사고 팔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살 때만 14%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커요. 팔 때는 양도세가 나게 되는데 양도세가 중과일 때는 뭐 60, 70이지만 지금은 일반 가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올라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10%, 20% 하락한다고 부동산을 팔고 사와 이렇게 여기 경제 채널 같은 거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10% 하락한다고 부동산을 팔고 다시 사면은 다시 살 때 내는 세금만 14%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부동산은 굉장히 장기 투자예요, 기본적으로. 주식같이 거래세가 0. 몇 % 나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산의 특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을 갖다 쭉 부동산만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는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간다거나, 예. 결혼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든지 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동산 팔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아요. 부동산은 양도세가 굉장히 셉니다. 양도세가 어마어마해요. 양도세가 중과 나올 때 뭐 60, 70 이옵니다. 예. 뭐 내가 집을 했다. 저도 얼마 전에 저 실거주 집을 사놓고 옮겼지만 뭐 5억에 사가지고 10억으로 올랐다. 이거 집을 팔고 집을 산다.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 양도세가 뭐 60, 70 이렇게 될 때는 양도세만 3억이에요. 취등록세만 뭐 10억짜리 집을 다시 사면 2억 5천이에요. 들어가는 비용만 4억대가 넘어가요. 10억대 여기 갖다가 옮겨 타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 포트폴리오적 측면에서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거의 메인인데 여기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실거주자 집에 한 채 하면은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비과세가 되거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게 이 실거주자 한 채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1주택 부동산을 하나를 사고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건 거의 리스크가 없는 투자예요. 게다가 팔 때도 거의 세금도 없는 투자예요. 살 때도 취등록세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실거주 한 채 위주 짜셔봐. 실거주 한 채 위주 짜시고 나머지 것들. 그리고 자산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유동화시키기 좋은 금융자산 쪽,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단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지금.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 저는 주식의 큰 단점이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부동산에서 거래 비용이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
이 장기 투자하는 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이야, 핵심. 제가 다음 편이나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투자의 그 스타일, 단기 투자 또는 뭐 중기, 장기 투자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모든 투자의 구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구호들이 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죠? 단기적인 변동성, 금리, 그 다음에 거시 경제, 이딴 거 보지 마봐. 기업만 봐봐. 네가 투자할 기업의 성장만 보고 어떻게 해봐? 장기 투자해봐. 사실은 이 말에 투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다 이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피터 린치니 버핏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개별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고 장기 투자해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갖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밴드를 갖다가 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기 투자라는 게 부동산은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왜냐면 거래 비용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주식시장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거래하는데 비용도 거의 안 들어. 여러분들이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해도 증권사에다 내는 수수료도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에는 비쌌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꽤 비쌌는데 지금 너무 싸요. 그러니까 너무 거래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걸 너무 쉽게 하게 된다는 거. 멘탈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갖다 너무 쉽게 한다는 거. 쉽게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쉽게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큰 고생을 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겪게 돼요. 이걸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겪을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급격한 걸 겪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투자의 횟수가 많아지잖아. 또는 장기 투자는 겪게 되지 않느냐? 장기 투자는 어차피 이걸 겪는 게 아니라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이걸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있는 거고, 단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막 하게 되면 투자의 횟수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또는 이 외에도 이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도 다시 사이클은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갖다가 쉽게 하게 되면 투자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투자하는 거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한 번의 투자가.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 같은 걸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왜냐면 언제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원 투자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쉬워요. 사실은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식 투자 마찬가지로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어. 저는 원래 부동산만 하다가 최근 한 3년 정도 금융이나 주식 쪽 시장을 갖다 이렇게 참관을 하게 됐는데 느끼는 게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 자체가 달라.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걸 너무 부동산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매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주식은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주식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주식의 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고 거래가 쉽다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게 단점이야. 두 번째 단점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인데 자산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이라는 건요, 그 자산에서 나온 수익이 나한테 온다는 뜻이야. 이게 자산이야. 부동산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 그 월세 누가 받죠? 내가 받아. 당연하죠. 내가 받아. 자,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이 가격이 오른 거 누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 물론 세금은 떼지만 내가 가져가요.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자산은 이해해야 돼. 주식은 월세랑 똑같은 게 뭘까? 배당이야. 여러분들 배당 얼마나 나올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월세 얼마 나올 줄 알고 있어?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집들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1년 뒤까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될 때도 이 정도 월세 올리면 되겠구나 하면 얼마가 오를지도 알고 있고 나에게 얼마가 들어올지 다 알고 있어. 배당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수익이 늘었어. 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의 수익이 늘게 되면 이건 배당으로 나오거나 또는 기업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집을 샀어. 집에서 월세가 나왔어. 이걸 갖다 내가 가져오거나 배당을 가져온 거죠. 또는 이 집에 재투자를 했어. 즉, 이 집을 갖다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도배를 다시 했어. 그럼 여러분들 세입자가 나가고 도배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되죠? 도배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당을 주거나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그럼 뭐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 두 개가 다 안 돼.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기업이 수익을 내면은 그 기업의 주인은 지분별대로 나기 때문에 내 지분별만큼 나에게 배당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자기가 그 기업이 그 기업 자체에 재투자를 했다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야 돼. 근데 두 개가 다가 아니야. 명확하지가 않아. 배당을 나한테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고 얼마 줄지도 모르겠고 또 수익을 갖다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났다고 나에게 배당을 많이 준다는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이게 뭐가 할까? 얘따 내 기분에 따라 가져가. 이번에 좀 더 줄게. 뭐 이원식 이거야. 이번에 뭐 안 줘도 되잖아. 뭐 이원식이기 때문에 이게 내 자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저기 애매해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걸 다 흔히 주주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버핏 같은 경우에 주식에서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 하나가 이 주주 친화적입니다. 주주 친화적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자산에서 나온 수익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내 자산이지. 아니, 내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남들이 가져가면 이거는 내 자산이 아니지.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 부분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배당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 배당을 하지 않고 그 회사에 재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재투자를 한 금액만큼 그 이상으로 성장률만큼 성장을 해야지. 그럼 주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야.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미국 주식이나 그리고 제가 주식을 샀던 경우도 있는데 예, 제가 주식은 사실 산 적이 없어요. 작년에 처음 샀습니다. 작년에 처음 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정도 요 정도만 접근을 합니다. 요 정도 접근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금융자산으로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제 자체가. 자산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걸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이쪽이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이 되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식 시장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가끔 주식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것도 증권회사 사장님들 한 분이 나와서 부동산 투자를 왜 하냐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서 그래. 무식해서. 자산의 전체적인 볼륨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볼륨이 커지는 역할을 하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둘 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볼륨이 커져야지 거기서 주식시장으로도 나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나가는 것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한 시장이 죽게 되면 전체 볼륨이 작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죽게 되면요. 주식시장으로 나가는 돈도 당연히 적어져요. 전체 볼륨이 적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보면은 금융 쪽이나 주식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자산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아마 남의 돈을 굴려서 그런 것 같아. 남의 돈을 굴리고 그게 직접적인 결과가 안 나오거든.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직접적인 결과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배우기는 부동산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현금, 부동산,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이걸 갖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말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거야.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에 투자를 하는 거고. 단지 투자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결정할 수가 있어. 즉,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포트폴리오 배분이야. 여러분은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현대사회 하는 이유가 무조건 투자를 하게 돼 있어. 현금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또는 딴 거 이렇게 메인은 아니면 금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여러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떤 식으로 어느 자산에 배분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 강의나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경제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걸 배우고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상 투자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건 투자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모든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 가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걸 전문적으로 여러 채를 하다 보면 리스크가 급격히 올라가는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보다 더 위험해.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한다는 거는. 그리고 현금 유동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할까?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정도의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저같이, IMF, 소프라임 다 겪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 1, 2, 3, 4, 5, 6, 7, 이게 10위권을 쭉 갖다 놓고 그 기업 중에 지금 살아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를 갖다 보시면, 아, 주식은 장기 투자들이 이쪽이, 또는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이 났을 때 그걸 나에게 돌려주는가와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 늘 생각해보면 아, 이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럴 때는 이걸 갖다가 아,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할까? 근데 이 미국에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 또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외국에 투자할 때는 환율 위한 걸 해야 돼요. 환율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제도에 맞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도 양도세, 주식은 양도세가 아닌가? 소득세인가? 하여간에 그 양도세, 소득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 또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산이와 하더라도 현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느 자산이 됐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리스크에 걸맞는 각각의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평해요. 평평해. 다 평평한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맞는 배분은 어느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각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 베이스니까 부동산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밴드에서 쭉 1년 동안 진행할 겁니다. 1년 동안. 일단 1년 동안 진행을 해보고 1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아마 기본 규칙은 이런 것이구나. 특히 젊은 분들 투자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더 좋아요. 선입견이 없거든. 이게 경력이 좀 된 분들은 제가 부동산에 있잖아. 부동산 경력이 좀 된 분들은 오히려 선입견이 있어서 마음을 내도 알아먹지를 못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이 자꾸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회 초년생이나 초심자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갖다가 정리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초 기회가 됐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실제 투자 부분, 원래 저는 약간 그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